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자국 주도로 첫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미국 스텔스기보다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일본의 전투기 기술력을 칭찬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보도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자국에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반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알 수 있는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일본 매체에 일본의 최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 없음 이라고 소개된 이 글은 키요타니 시니치란 군사 전문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 기자이며 영국의 국방 전문지인 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일본 특파원과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의 민간 군사 연구기관인 카나 인포메이션 센터의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이 없다. 원래 방위성도 방위산업에도 당사자 능력이 없다. 개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위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망상을 품은 것에 불과하다. F-35A로 선정된 차기 전투기 선정 시에도 국산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구상이 없었다. FX는 미국과 42대의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무리한 이야기다. 일본은 F-22가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시간을 빈둥거리는 동안 F2의 생산은 끝나버렸다. 따라서 FX로 라이센스로 생산하고도 생산 기반의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많은 협력업체가 국방부의 전투기 생산 기반 유지를 신용하지 않고 스미토모처럼 전투기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잇따랐다. 또한 올해는 사출 좌석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다이셀도 방위 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했다. FX 사업에서 일본은 F-35의 최종 조립과 검사만을 담당할 뿐이다. 정확히 FACO는 라이센스를 생산할 수는 없다는 뜻이며 단지 최종 조립이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구성 요소의 생산도 거의 없다. 기술 이전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고 높은 초도 비용과 높은 조달 비용만을 지불하게 될 뿐이다. 이런 단순한 최종 조립만을 담당하는 일본은 사실상 전투기 생산 라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일단 잃어버린 전투기의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업계의 신용을 잃었다면 더더욱 어렵다. 일본의 FX 사업은 전투기 생산 기반의 유지와 최첨단 미국 전투기의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기 흉하게 실패한 사업이다. FX의 다른 후보는 보잉사의 슈퍼 호넷과 유럽의 유로파이터였지만 전자를 선택하면 블랙박스 투성이로 기술 이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 고유의 개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42대의 라이센스 생산도 매우 비싼 것이어서 현실적이지 않았다. 200여 대가 생산된 F-15의 라이센스 생산과 조달 가격은 미국의 3배를 초과했었다. 생산 기반을 두고 기술 이전과 국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유로파이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로파이터라면 블랙박스 없이 자신의 개수도 가능하고 향후 업데이트 등에도 관여할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또한 F-35A는 일본산 무기의 탑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등의 탑재 무기도 개발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아베 정권은 F-35의 조달수를 비형 포함하여 147대로 늘렸다. 자위대 전투기의 정수가 260대이기 때문에 이제 자위대 전투기의 절반 이상은 F-35가 된다. 이들은 일본산 탑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자위대는 F-35 탑재용 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을 수입한다. F-35의 공급망은 복잡하고 F-35에 탑재할 수 있는 공격은 한정되어 있다. F-35의 일본산 미사일 등의 탑재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강한 영향력과 외교 능력이 있는 나라라면 희망이 있겠지만 일본의 열악한 협상 능력으로는 무리다. F-35 도입은 일본산 미사일 등의 탑재 무기를 40% 정도까지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생산 비용이 높은 일본산 탑재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것은 절망이게 된다. 이러한 일본산 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용의 상승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주도의 전투기 개발은 자신의 타이밍에 개수나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F2 개발에서는 일본은 엔진 등 중요 구성품의 기술이 없었고 미일 무형 마찰의 여파도 있어서 미국 주도의 개발을 강요받았다. 미국 측에서 설계상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개수나 정비에 고생했다. F2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전투기는 기관 시스템과 엔진,
레이더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일본 주도라면 첨단 기술을 블랙박스화하고 기술 이전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을 파트너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외해야 한다.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에 그 미국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정치인도 국방부도 미국은 협력을 잘 해주고 정보도 공개준다고 믿고 있다. 순진하다란 말밖에 말할 수 없다. 자위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의 정보 공개를 얻을 수 있는지와 미국제 부품의 적시 공급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초점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하청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방위성 간부의 말이다. 하지만 일본에 그런 협상력은 없다. 그것은 앞선 F2 개발에서도 드러난다. FMS에 의한 조달에 대한 가격 교섭도 수년 전에 겨우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가격, 납기 등에 관해 일절 협상이 없어 미국 측이 하자는 대로 했다. 게다가 총리실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와 글로벌 호크 등 자위대에 불필요한 장비 도입을 방위성에 강요하여 자위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일대 200억엔 초과되는 비용도 과제다. 일본에서 개발이 되면 국내 산업의 기술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 중인 영국과 기술 협력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 100기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면 200억엔으로는 안 될 것이다. F2의 개발비 조달 단가도 예정의 2배가 되었다. 항공자위대의 UHX 선정에서도 선정된 미츠비시 중공업의 UH60J의 개량형의 조달 단가가 당초 예정의 23.75억엔에서 50억엔이 되었다. 국산 또는 양산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150기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무리하게 만들면 핵심 부분은 미국에게 블랙박스를 강요당하고 가격은 한 기에 300에서 400억엔, 게다가 능력은 F-35의 데드카피 정도로 취급될 것이다. 원래 일본에는 괜찮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은 없다. 개별 요소 기술이 뛰어난 것이 있지만 전투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월간 군사연구 2018년 1월호에는 F2의 개발을 담당한 마치의 수기가 다음과 같이 있다. 일본에는 필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공전에서 몇 대를 상대로 하고 상대기가 어디쯤에서 공격해 오는지에 대한 실전에 근거한 시나리오가 없었다. 이 시나리오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은 어렵고 단지 막연한 목표 처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C1 시험기에 탑재해 확인한 적도 있었는데도 레이더의 기술 시험은 합격 처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탐지거리가 짧아 추적 중에 급격한 기동을 하면 로곤이 빠지는 등의 전혀 실용상 쓸모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는 지금의 이유로도 마찬가지다. 진심이라면 실전 데이터를 이스라엘에서 몰래 구입하겠지만 일본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첩보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적 수단조차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 방위성은 여러 나라의 기술 동향에 지극히 둔감하고 흥미도 없다. 08년에 기술연구본부에 연간 박람회나 콘퍼런스 등의 시찰 예산은 불과 93만엔으로 필자의 연간 해외 취재비보다 적었다. 덧붙여서 출장자는 6명이었다. 이 근소한 예산으로 6명이 출장하고 있다는 것은 호스트국의 초대일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시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유럽에서 개최된 유로사토리에는 육상 담당의 개발관 카와이 마사토시 육장과 일자의 2명이 방문했지만 그 육장은 그 후 1개월 정도 만에 퇴관해 방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에 재취직했다. 가뜩이나 적은 시찰 예산이 고위공직자의 졸업여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성에 있어서 해외 시찰은 퇴직 전에 포상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장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건은 필자가 여러 번 보도했기 때문에 현재는 당시보다 출장이 늘고 있다. 재무부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정작 방위성이 해외 시찰을 환영하지 않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과거 해상자위대는 자신들의 소해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걸프 전쟁 후에 소해 부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하면 외국의 소해 시스템은 자동화되고 훨씬 선진적이었던 것을 경악했다. 자신들의 장비는 2차 대전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구식이었던 것에 깜짝 놀란 해군은 황급히 유럽제 소해 장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방위성과 자위대는 해외의 실정을 모르고 자신들은 세계 최첨단으로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 바다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조직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밀주의도 문제다.
F2의 레이더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방위성과 자위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이 레이더의 결함 개보수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간부에 의하면 방위성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사가 전부 개보수하면 더 빨리 불량품을 고쳤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공군은 F2의 조달수를 삭감했지만 그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F2가 망가진 전투기였다는 고백과도 같다. 육상 자위대 헬기형 UAV와 FFRS도 방위성은 개발은 대성공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자화자찬하고 있었지만 정작 필요했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한 번도 날지 않았다. 이것은 신뢰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후에 방위성은 국회 답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 FFRS 조달은 몰래 정지되었지만 그 보고는 납세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과연 이런 조직이 말하는 괜찮아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정보를 압세자나 정치가에게 공개하지 않으니 관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만한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불량 장비를 만들어도 반성도 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기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MRJ의 고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당사자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국내 개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싶다면 미국 이외의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말고 미 공군이 채용한 레드호크 같은 훈련기를 채용해 이를 토대로 경비행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연습기, 전투기 합쳐서 200대 이상은 생산을 확보할 수 있고 조달 단가도 떨어질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 예를 들면 영국,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전투기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 혹은 스웨덴과의 공동 개발 것이다. 당사자 능력도 필요한 기술력, 자금도 없는 가운데 최첨단 멀티롤 전투기를 총화적으로 개발하려 한다면 시궁창에 돈을 버리게 돼 항공산업과 항공자위대를 약화시킬 뿐이다. 이상이 전문이었습니다. 이 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능력 없는 방위성의 우월의식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전투기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것과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국내 개발과 생산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과 공동 개발한 것, 그리고 전투기 통합 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력 부족 등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 요소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방해 요소를 뛰어넘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관습을 답습할지 앞으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